으악! 비명소리, 그리고 곧바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북한 쪽 순찰되었습니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일행은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강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실화입니다. 그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으며 국경을 넘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자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리강철 가명입니다. 현재 남한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 하지만 그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12년 전 그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12년간의 고통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리강철의 첫 기억은 놀이가 아니라 배급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배급소 앞엔 늘 사람들이 가득했죠. 옥수수 한 줌, 그게 하루 식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저녁 늦게 시커먼 얼굴로 돌아왔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강철은 처음으로 번호를 받았습니다. 출석 번호 27번. 선생님은 제 이름 대신 번호를 불렀어요. 27번, 일어서라. 27번, 대답해라.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엔 그게 익숙해졌어요.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수령님 만세를 외쳐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혼났고 표정이 어두우면 의심받았습니다. 강철은 빨리 배웠습니다. 웃는 법을, 고개 숙이는 법을, 그리고 질문하지 않는 법을. 어느 날 강철은 수업 중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매일 굶는데 수령님은 안 굶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고 아이들은 숨죽였습니다. 강철은 그 순간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27번, 뒤에 나가 서 있어라. 강철은 그날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교 후 선생님은 강철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위험한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서 교양을 잘 시키십시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가 강철을 불렀습니다. 강철아, 이리 와봐. 아버지는 강철을 무릎 위에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에서는 생각도 조심해야 한다. 알겠니? 왜요, 아빠? 왜냐고 묻는 것도 위험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조심하죠? 생각은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건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고 어머니의 표정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도 우리를 감시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철은 중학생이 됐고
점점 더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장마당에서 구걸하는 꽃제비들, 밤마다 강 건너를 바라보는 어른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이웃들. 어느 날 강철의 반 친구 하나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강철과 가장 친한 친구였죠. 선생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철수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철수 얘기를 안 하죠? 강철이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쉿,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도 끌려갈 수 있어. 친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밀쳐냈습니다. 강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친구가 사라져도 슬퍼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슬픔조차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13살 되던 겨울, 강철은 아버지의 작업복을 정리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안주머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문장 하나. 강철아,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강철은 그 종이를 불빛 아래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자유. 북한에서 자유란 말은 금기였습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철은 종이를 다시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 문장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생각만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생각조차 죄가 되는 걸까요? 며칠 뒤 아버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렸지만 아버지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강철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조금 늦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뒤 탄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강철은 그날 처음으로 번호가 아닌 사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사고로 죽은 걸까요? 그 문장은 강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아버지가 사라진 다음 날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밥을 하면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강철은 학교에 갔지만 수업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탄광 사고래. 시신도 못 찾았다던데. 동네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탄광 사고면 보상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위로의 말도 심지어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보위부원 2명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강철 가족이 사는 집 맞습니까? 어머니가 문을 열자 그들은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철은 방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이불을 뒤집고 심지어 마루 밑까지 뜯어봤습니다. 뭘 찾으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동철 동무가 의심되는 말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증거물을 찾고 있소. 의심되는 말. 강철은 순간 아버지가 남긴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종이.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문장.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원 하나가 강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강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보위부원의 손이 서랍 안을 뒤적였습니다. 공책, 연필, 지우개. 그리고 그 손이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부엌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뜨거운 물을 쏟은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보이부원들이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철은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서랍에서 쪽지를 꺼내 입에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종이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동안의 수색 끝에 보이부원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경고했습니다. 리동철 동무의 행적을 잘 감시하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건 없소. 문이 닫히자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3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함께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강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강철아, 아버지 얘긴 이제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도 살아남으려면 잊어야 한다. 엄마, 아빠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철을 꼭 안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강철아. 미안해. 그날 이후 집안에서 아버지 이야기는 금기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진도 치웠고 아버지가 쓰던 물건들도 모두 버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강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기억조차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강철아, 내 아버지 어디 가셨대? 몰라. 강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보이부가 집을 뒤졌다고, 이제 아버지 얘기조차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도 친구 박철수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강철은 아버지의 작업복을 정리하다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녹슨 철 조각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만강. 그리고 그 밑에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좌표 같았습니다. 강철은 그 금속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는 왜 이걸 숨겨둔 걸까? 그날 밤 강철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2가지.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문장. 그리고 두만강 좌표.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어쩌면 아버지는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쩌면 아버지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제거된 건 아닐까? 강철은 금속 조각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이건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단서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장마당에 나간 어머니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강철아. 어머니가 강철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누가 그러는데 내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죽은 게 아니래. 누군가 신고했다는 소문이 있어. 신고요? 누가요? 모른다. 근데 내 아버지가 탈출을 도왔다는 소문도 있어. 강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탈출을 도왔다고? 그럼 두만강 좌표는? 엄마,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철을 꼭 안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좌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는 정말 탈출을 도왔을까요?
그 좌표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버지가 사라진 지 7년이 흘렀습니다. 강철은 20살이 됐고 군수 공장에 배치됐습니다. 총알을 만드는 공장이었죠.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배급은 더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누가 쓰러졌어요. 영양실조였죠. 쓰러지면 끌려나갔고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강철은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금속 조각을 품에 지니고 매일 밤 그 좌표를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야간 작업 후 공장장이 강철을 불렀습니다. 리강철 동무, 오늘 밤 두만강 쪽 철조망 점검 나가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만강, 아버지의 좌표가 가리키던 바로 그곳.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밤 11시 강철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려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분 안에 끝내야 한다. 순찰대 돌기 전에 조장이 말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철조망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마을의 불빛. 강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불빛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저 너머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마다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강철이 조장에게 물었습니다. 보지 마. 저건 우리랑 상관없어. 하지만 강철은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저 불빛은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 걸까요? 저 사람들은 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을까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아,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강철은 품속의 금속 조각을 만졌습니다.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근처였습니다. 아버지가 표시한 곳이 바로 여기 어딘가였습니다. 야, 리강철. 뭐해? 빨리 와. 조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 불빛의 이유를 알고 싶다. 공장으로 돌아온 후 강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불빛이 계속 반짝였습니다. 중국 마을의 불빛,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 그리고 아버지의 좌표. 일주일 뒤 장마당에 간 강철은 옥수수를 사다가 정체 모를 중년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철이 고개를 숙이자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보이부가 요즘 장마당 단속이 심해. 감사합니다. 강철이 지나가려는데 남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 혹시 밖에 나가고 싶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내 눈빛 봤어. 국경 근처에서 일하지? 어떻게? 나도 예전엔 거기서 일했어.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을 돕고 있지.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 강철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빼돌린다는 소문을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 중국에서 일하면서. 근데 알아도 대가는 크다. 실패하면 가족도 다칠 수 있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아버지가 사라진 후 홀로 강철을 키운 어머니. 이제 머리가 다 휘어진 어머니. 만약 자신이 탈북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일 아니야. 만약 마음이 정해지면 여기 다시 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강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옥수수 봉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늘 먹던 그 죽. 강철은 어머니 뒤에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강철아? 아니에요. 그냥 고생 많으세요. 어머니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그날 밤 강철은 품속의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좌표,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생각만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동안 강철은 고민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질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22살 청년이었습니다. 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다 결국 쓰러진 것입니다. 물물 좀. 청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도우면 자신의 작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강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니,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청년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철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자신도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이름 없이 기억되지 않은 채 숫자로만 남은 채 사라질 거라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철은 다시 장마당에 갔습니다. 그 남자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심했나?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습니다. 남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해. 보름 후 비 오는 날 밤에 움직인다. 강철은 정말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의 이별은 어떻게 될까요?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강철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오기를, 그 약속된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있을까? 열흘째 되던 날 강철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기로. 말하면 어머니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감시 대상이 되죠. 엄마가 모르는 게 나아. 그래야 엄마는 안전해. 강철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공장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옥수수죽.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식사였습니다. 강철아,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맛있어서요. 강철은 어머니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거친 손,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눈빛. 이 얼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어머, 우리 강철이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강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밤 10시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작은 배낭에 옷 한 벌과 아버지의 금속 조각만 넣었습니다. 더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강철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목소리 없는 작별이었습니다. 강철은 눈물을 닦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는 공장 뒤편 창고였습니다. 도착하자 브로커와 다른 사람 셋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왔구나. 이제 출발한다. 내 말 잘 들어. 소리내면 죽는다. 뛰지 마. 천천히 조용히 움직여. 브로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일행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순찰대 시야도 가려지니까요. 1시간을 걸어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평소보다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이 많아. 조심해서 건너. 중간쯤 가면 물이 가슴까지 차. 절대 당황하지 마. 브로커가 먼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철과 다른 이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물은 차가웠어요. 근데 더 차가운 건 두려움이었죠. 강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밑으로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 가슴, 어깨,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철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으악! 비명소리, 그리고 곧바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북한 쪽 순찰대였습니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일행은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강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다시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발목, 드디어 땅이 밟혔습니다. 중국 땅. 강철은 비틀거리며 강둑에 올라왔습니다. 일어나. 아직 멀었어. 브로커가 강철을 잡아 끌었습니다. 뒤를 보니 5명이 출발했는데 강둑에 오른 건 3분이었습니다. 2명은 강에 남았습니다. 일행은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중국 쪽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총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쉬어. 10분. 강철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는 기쁨보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먼저 왔어요. 강에 남은 2사람, 두고 온 어머니, 그리고 사라진 아버지. 강철은 무릎을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울지 마. 소리나.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다 그래.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여기는 중국이야. 불법 체류자지. 공안한테 잡히면 북송이야. 그럼 넌 죽어. 강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일어나. 가야 해. 일행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걸어 작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고 중국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들어와. 강철과 다른 2명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 그 다음엔 일할 곳으로 보낼 거야. 몸값은 일하면서 갚는 거 알지?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처음으로 국경 너머 땅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총성, 비명, 강물,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가 빈 방을 바라보며 우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유는 이렇게 아픈 거구나. 강철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 강철을 기다리는 건 정말 자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까요? 중국에서 강철은 이름을 잃었습니다. 신분증도 호적도 존재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불법 체류자, 북한에서 넘어온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사흘간 그 농가에 숨어 지내던 중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움직인다. 일할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묻지 마. 알 필요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다음날 새벽 강철은 트럭 짐칸에 실렸습니다. 다른 탈북자 5명과 함께.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트럭은 한 외딴 농장에 멈춰 섰습니다. 중국인 농장주가 나와 강철 일행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이 일 잘하면 밥 준다. 도망치면 공안 신고. 알아들었어?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몸값 갚아라. 2,000위안. 다 갚을 때까지 나갈 수 없어. 2,000위안. 강철은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쉽게 갚을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농장 일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키우고 돼지우리를 청소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손짓으로 시키는 대로만 했죠. 밤이면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헛간에서 잤습니다. 바닥에 짚을 깔고 담요 하나 덮고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북한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함께 온 탈북자 중 한 명이 도망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자.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공안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북송이야. 내일 북한으로 보낸대. 다른 탈북자가 속삭였습니다. 강철은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 북송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수용소, 고문, 공개 처형. 그날 밤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에게 끌려가며 울부짖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강철도 다른 탈북자들도 그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강을 건넜지만 여전히 갇혀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철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농장주는 욕을 했고 중국인 노동자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탈북자라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어느 날 강철은 농장 창고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몰래 가져와 밤에 켜봤습니다. 잡음 사이로 한국어 방송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구속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강철은 라디오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한국어.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억양과는 달랐지만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선 사람들이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강철은 생각했습니다.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유라는 것을. 밤마다 강철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 음악, 토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진행자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선생님,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선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하고요. 강철은 라디오를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꿈은 뭘까? 살아남는 거? 아니, 그건 꿈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자유, 그것도 막연했습니다. 강철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꿈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나도 꿈을 가져도 될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농장주가 강철을 불렀습니다. 너 일 잘하네. 한 달만 더 있으면 빚 다 갚아. 그 후엔 어디 갈 거야? 강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죠? 갈 곳이 있나요? 한국 가고 싶으면 내가 연락처 하나 줄 수 있어. 돈 더 내야 하지만. 한국. 그 단어에 강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곳.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그곳. 얼마나 필요한가요? 5,000위안. 큰돈이야. 근데 한국 가면 다 갚을 수 있어. 거긴 돈 잘 벌어. 5,000위안. 강철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속도로 일하면 적어도 6개월은 더 걸립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강철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반납했습니다. 농장주는 만족해했고 강철의 몸값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강철은 밭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농장주 아내가 죽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너무 무리했어. 처음으로 받는 친절이었습니다. 강철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가고 싶어?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가면 뭐 하고 싶은데? 강철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꿈을 찾고 싶어요. 제 꿈이 뭔지. 농장주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꿈이야.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 고함 소리. 강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안이야. 단속 나왔어. 농장주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어. 지금 당장. 강철은 옷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공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있어? 신고 들어왔는데. 없어요. 우리 집엔 없어요. 농장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안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철은 공안에게 붙잡힐까요? 아니면 다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옷장 속에서 강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공안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야? 제 방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농장주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안의 발소리가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옷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철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북송되면 죽는다. 어머니도 위험해진다. 그 순간 밖에서 다른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창고에 수상한 놈 있다. 뭐? 방 안에 있던 공안이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철은 몇 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농장주 아내가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나가. 뒷산으로. 빨리. 강철은 창문을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을 틈타 산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덤불 사이로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1시간을 달려 산속 깊은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추격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나무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농장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음식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강철은 품속을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금속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산속을 헤맸습니다. 나무 뿌리를 캐먹고 계곡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공안이 두려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철은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마을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너 북한 사람이지?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강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나 목사야. 도와줄 수 있어. 목사? 남자는 강철을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강철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쉬어. 안전해. 목사는 강철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목사가 강철을 불렀습니다. 한국 가고 싶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브로커 연결해 줄게.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한국 가서 갚으면 돼. 거긴 일할 곳 많아. 목사의 도움으로 강철은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몇 달간의 여정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고 산길을 걷고 강을 건너고 다시 숨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함께 떠난 탈북자들 중 몇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몇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버텼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근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한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도 저도 모두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6달 후 강철은 마침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태극기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요? 대사관 직원이 강철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 출신, 탈북 경위,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강철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경계 없는 하늘.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1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강철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낯설었습니다. 공항은 너무 밝았고 사람들은 너무 빨랐습니다.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철은 안내를 받아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문화, 경제 개념, 직업 훈련.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첫 수업 시간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강철은 12년 만에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강철입니다. 처음으로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강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번호였고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원 생활은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퇴소일이 다가왔습니다. 강철은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에는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강철. 그는 그 명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취업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기술자. 단순한 일이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강철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이름, 우리 강철, 그리고 금액. 이게 내 돈이구나. 강철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자유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내일. 어느 날 공장 사장이 물었습니다. 강철 씨, 고향이 어디세요? 강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북쪽이요. 그럼 겨울엔 더 추웠겠네요. 난방 잘 챙기세요. 사장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차별도 동정도 아닌 평범한 대화. 강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나는 이제 사람이다. 강철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삶은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강철은 성실하게 일했고 월급을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강에서 사라진 사람들, 공안에게 끌려간 여자, 중국 농장에서 만난 탈북자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철만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의 삶은 빠르고 차갑고 경쟁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아무도 강철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월급이 적다고, 야근이 힘들다고.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불평할 수 있다는 게. 강철은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때로는 더 무거웠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강철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기에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아니면 이미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철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옥수수죽이 생각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던 그 시간들. 자유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강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탈북 청소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 씨, 저희 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탈북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강철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과거를 말하는 건 다시 상처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잊으려 애쓰는데 다시 꺼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철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청소년들도 강철 씨처럼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사람의 목소리예요. 강철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살아남은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강연 당일 강철은 떨리는 마음으로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강철과 같은 길을 걸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강철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12년 전 북한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두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번호로 불렸던 어린 시절, 사라진 아버지, 두만강을 건너던 밤, 중국에서의 도망,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날.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후회 안 해요? 강철은 그 질문에 한참 침묵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후회 매일 합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것, 함께 탈북했던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것, 그리고 살아남은 것. 살아남은 걸 후회해요? 네, 때로는요. 왜 나만 여기 있는지, 그게 공평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행복해요? 강철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행복보다는 자유로워요. 불행할 자유, 후회할 자유도 내 거니까요. 북한에선 슬퍼할 자유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선 울고 싶으면 울 수 있어요.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다른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언제부터 괜찮아졌어요? 아직도 괜찮지 않아요. 강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악몽 꿔요. 강을 건너는 꿈, 어머니가 우는 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외로워요. 근데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희망인 것 같아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강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엄마 북한에 두고 왔어요. 연락도 못하고 매일 미안해요. 강철은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자신의 눈과 똑같이 슬픈 눈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 살아있는 것,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가 그걸 믿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여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도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철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답인지도 몰라.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 그날 밤 강철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꿈을 꿨지만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센터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 씨,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다음 달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강철은 매달 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살아남은 이유는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라고. 어느 날 강철은 공장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야간 대학 다녀도 될까요? 야간 대학? 무슨 과 다닐 건데? 기계공학이요. 나중에 탈북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사장이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꿈이네. 응원할게. 강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함으로써 강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강철은 지금 야간 대학 2학년입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힘들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책임이었어요. 강철은 말합니다. 교실에서 미적분을 배울 때 강철은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떤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강철 씨, 왜 기계공학을 선택했나요? 제 손으로 뭔가 만들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좋은 이유네요. 기술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니까요. 그 말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자유를 만듭니다. 탈북 청소년 센터는 이제 강철에게 두 번째 집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고민을 듣습니다. 어느 토요일 한 남학생이 강철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언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강철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써 있지만 가끔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요.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경계에 서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어요. 강철은 센터에서 기초기계 수리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구 사용법, 간단한 전자기기 수리법을 가르쳤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무기가 될 거예요. 아이들은 강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강철은 집으로 돌아오다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다 문득 두만강이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그 차가운 강물, 총성과 비명.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강에는 총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사랑합니다. 강철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12년간 품에 지녔던 그 조각. 녹이 더 슬었지만 여전히 단단합니다. 아버지, 저 여기까지 왔어요. 강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자유는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것, 질문할 수 있는 것, 후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강철은 금속 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버릴 수도 있지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온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몇 달 후 강철은 대학 프로젝트로 작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태양열로 작동하는 라디오였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라디오를 만들었나요? 라디오가 저를 살렸거든요.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 라디오로 한국 방송을 들었어요. 그게 희망이었어요. 누군가에게도 이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작품이에요. 기술에 마음이 담겼네요. 강철은 그 라디오를 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형, 이거 진짜 형이 만든 거예요? 응. 너희도 배우면 만들 수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능성을 본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강철은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계획도 세웠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한 명씩 가르칠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을 돕는 기술 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강철은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강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근데 가끔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하면 미안하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잘 사는 것, 그게 그들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증명하는 거죠.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당신의 삶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예요. 강철은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강철은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키워주신 강철이가 여기서 꿈을 꾸고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글을 쓰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는 것도 자유니까요. 강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12년 전 두만강 너머에서 봤던 그 불빛들. 이제 강철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이 지금 삶이 힘들다면. 강철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자유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완벽한 행복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게, 아프게, 외롭게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이에요. 강철은 책상 위에 책을 펼쳤습니다. 내일 있을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철은 공부하다 잠시 쉬며 손을 펼쳤습니다. 기름 묻은 손, 굳은 살 박힌 손, 떨림이 남아있는 손. 이 손으로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줄 거야. 강철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자유는 도착지가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강철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경계 너머에서 이름을 되찾은 사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진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북한에서 온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존중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